이제 우리는 뭐 중국에 관련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시진핑의 3년임으로 다 연계를 시켜요.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져도 시진핑 3년임, 코로나 확산 통제도 3년임, 뭐 전부 3년임으로 가는 건데 그건 음모론이죠. 요즘 중국 증시가 조금 세계 증시 전체적인 흐름과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소장님께 그런 관련 질문들을 좀 드리고 좀 고견을 여쭈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최근 중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전망 같은 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중국 증시는 청개구리다. 전 세계 주가 다 빠지는데 중국만 이제 올라갔죠. 네. 그래서 4월 중순에 중국은 뭐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뭐 확산으로 중요한 도시가 완전히 다 봉쇄되는 상황에서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달 반 정도 이제 주가가 올랐고 최근 한 일주일은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조정하는 뭐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볼래? 뭐 하반기 어쩔래 그럴 때 아마도 금년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아마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시장이 중국 시장일 것 같아요. 가장 주목해야 할 시장. 그래서 결국은 이제 증시를 보는 것이 긴 그림은 경기를 봐야 되고 네. 중기는 이제 자금 흐름을 보는 것이고 네. 단기는 심리를 보는데 네. 지금 경기는 중국이 가장 먼저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돈을 뿌리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는 말이 있지만 네. 전 세계가 다 금리 올리고 통화량 줄이고 이러는데 중국은 돈을 풀고 있고 금융시장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리는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개미들은 네. 그 여전히 공포 상태고 그러나 그런 이제 세 가지 주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봤을 때 2개가 플러스면 이것은 손을 집어 넣어야 되는 단계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주가라는 것이 결국 실물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는 뭐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실물의 방향인데 그걸 놓고 보면 중국은 이거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 중국 증시의 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좀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던데 방금 말씀하신 경기 첫 번째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하는 거의 근거도 이거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놓고 보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공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공포는 바로 이제 CPI 공포. 미국 같은 경우에 2% 성장도 어려운 나라가 네. 8.6% 물가다 이러면 이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맞죠. 네. 이게 미국을 비롯한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이제 증시를 다 파랗게 물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중국은 일단 먼저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CPI가 뭐 2.5% 정도. 최근 한국 언론에서 중국이 최근 1년 중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이다 그러는데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뭐 5에서 6%, 뭐 최악이라고 해도 4%를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5%대 성장을 하는 나라에서 2%대의 물가 상승이라고 하면 이건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물가 상승과 이제 금리 인상의 공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금융 완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있는데 찾아가고 돈은 거지 싫어하죠. 부자 좋아하는데 돈은 모이는데 모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금융정책이 긴축으로 들어가는 쪽하고 완화로 들어가는 쪽에서 어느 쪽에 돈이 붙냐는 것은 아주 선명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금융 완화, 이게 이제 서방 세계하고 다른 점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 지금 같은 대불황에서는 뭐 민간의 소비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근데 정부가 이제 긴축의 스탠스로 들어가냐, 경기 부양의 스탠스로 들어가냐를 놓고 보면 지금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는데 네. 중국은 경기 부양으로 돌아섰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런 CPI 공포, 금융, 그리고 정부 정책 이 세 가지가 그 스마트 마니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폭풍우의 피난처로 네.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사실 최근에 계속된 그 중국의 고강도 봉쇄 조치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 이제 교민들 얘기나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고강도로 봉쇄 조치를 하더라고요. 북경에서도 그렇게 했고. 근데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 이게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많은 언론에서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네. 2,600만 되는 도시를 봉쇄해버렸다고 하는 것이
저것은 이제 공산당의 고집이다. 이제 근데 제가 볼 때는 고집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고뇌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서 2주일이면 이것을 이제 안정화시킬 거라고 봤는데 이게 2주일이 아니라 2달에 걸쳐서 이제 도시를 완전히 봉쇄하는 네. 코로나 전염병의 역사상 유례 없는 조치를 하고 나서 네. 이제 안정화를 시켰거든요. 예. 결론을 얘기 드리면 중국은 우리하고 똑같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 앞으로 전체 도시를 봉쇄하는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은 없다.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상반기에 뭐 중국 경제 수도라고 불리는 상해를 거의 2달 가까이를 고강도 봉쇄 조치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제 봉쇄가 이제 사실상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뭐 격리 기간이라던가 그 봉쇄에 대한 정부에서 내리는 조치들이 사실 서방 국가나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중국 경제 이게 회복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해 오미크론이 중국으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아주 세게 한번 때려준, 그래서 화끈하게 울어도 되게끔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금년도에 경제성장 목표를 5.5%를 잡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1사분기에 뭐 4% 되었고, 지금 2사분기 같은 경우는 뭐 1%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5.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핑계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경기가 무지 나빠졌다. 그러면 이제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만한 이제 핑계, 근거, 농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으로서는 이제 경제성장 목표를 맞추기 위한 이게 경기 부양을 대대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서방의 다른 나라들은 기축을 하는데 중국만 경기 부양을 크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방에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죠. 그래서 중국은 실제적으로는 이게 경기 부양을 세게 하지만 광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이제 중국은, 그리고 이제 잘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어제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4만 명이 넘어갔다고요. 근데도 우리 뭐 정상활동 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확진자 수가 한 400명 이제 그 정도 선에서 관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5천만에 4만 명이고 중국은 14억에 400명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그걸 28로 나눠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20명도 안 되는 숫자가 우리로 기준했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를 통한 이제 사회 통제나 어떻게 보면은 봉쇄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 섞여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이거 최근에 본 기사인데, 홍콩의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 따르면 이게 시진핑 주석이 우한 가가지고 제로 코로나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었다. 중국은 팬데믹에 대한 최종 승리를 선언할 때까지 무관용 법칙을 계속 이어갈 거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럼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좀 다른 의미의 제로 코로나라고 봐야 이거 당연히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왜 제로 코로나 얘기를 누가 봐도 저것은 과도한 이제 통제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중국에 관련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시진핑의 3년임으로 다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져도 시진핑 3년임, 코로나 확산 통제도 3년임, 뭐 전부 3년임으로 가는 건 그건 음모론이죠. 지금 중국이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은 제일 중요한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제로 코로나는 대외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 2기 정부 들어서서 미국하고 싸움이 세게 붙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를 해요. 미국 우선. 근데 중국은 여기에 맞불을 놓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전략인데 그것이 이제 인류 전체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이 레토릭 놓고 보면 중국의 아젠다가 월등히 이제 인류 전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이죠. 근데 거기 이제 결정적인 그 오류 하나는 지금 최근 100년 중에서 온 인류가 가장 고통받은 게 코로나19란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19가 어디서 나타났냐고 그러면 중국에서 발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 코로나 발병 책임에서 절대 자유일 수가 없는데 중국이 지금 얼마 전에 퓨 리서치가 조사한 거 보면 전 세계 모든 나라 중국 다 싫어합니다. 반중 정서가 최근 20년 중에 최악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발병을 했지만 이 발병 책임을
면피하려고 또는 떠넘기려고 하는 건 우리 아니야.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무도 안 믿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략은 뭐냐 그러면 이 발병 책임을 이것을 방역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아이러니하지만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병했는데 전 세계에서 48일 만에 5,000명 이하로 네. 코로나 확진자를 떨어뜨린 것이 중국이에요.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먼저 코로나 안정화를 시켰고 반대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이제 코로나 안정화 시키고 또 가장 많은 확진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죠. 네. 그래서 중국은 요게 이제 자기네가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방역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서 발병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봐라, 우리는 방역을 잘해서 5,000명 밑으로 떨어뜨려서 큰 문제 없이 가는데 미국은 방역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몇십만 명이 몇백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 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제로 코로나를 달성한다는 것은 전 세계 인류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 코로나는 발병이 문제가 아니라 방역이 문제라는 것을 이걸 이제 각인시키면서 자기네가 샘플로 우리를 보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발병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전략이 그 뒤에 깊이 내재 있고 네. 그걸 이제 지도자들 또는 이제 대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제로 코로나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시진핑 주석의 이런 말이 뭐 본인의 3년임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코로나에 대한 프레임을 본인들이 잡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최근에 한국의 대중 무역 수지가 2달 연속 적자 기록했더라고요. 사실 뭐 좀 이례적인 일인데 좀 관심 가져야 될 뭐 업종이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네. 뭐 모든 언론에 대중국 무역 적자 14년 만에 최초 뭐 이렇게 막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언제 그랬냐를 놓고 보면 이제 4월달, 5월달 그리고 이제 6월달이 지금 대중 적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중국이 4월달, 5월달에 전체 GDP 한 75%에서 80% 되는 지역을 봉쇄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산 활동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전체 수출 품목의 88%가 중간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 중간재가 팔릴 수가 없고 네. 대신 또 좀 재밌는 얘기는 중국은 코로나 봉쇄 때문에 바깥 활동을 못하게 막기는 했지만 공장은 돌렸어요. 네. 그래서 공장의 노동자들은 특히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밖으로 못 나가게 공장 안에서만 폐쇄해서 거기서 기숙사에서 공장 여기만 왔다 갔다 하게끔 하니까 생산은 제대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철강이다, 뭐 화학이다, 반도체다 이것은 1년 360일 공장을 돌려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생산이 많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저가 제품의 수입 네. 이것은 중국이 정상적으로 그 생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수입은 늘었고 반면 우리가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수출 또는 뭐 이런 쪽에 들어가야 되는 중간재는 뭐 2달 반 정도 공장을 세웠으니까 네. 당연히 우리 대중 수출이 줄어들거나 이게 성장률이 떨어졌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벤트성 특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중국이 정상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이제 7월 달에서 8월 달에 수치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 네. 그래서 그런 중국 전체 GDP의 70-80% 되는 지역에 2달 반 동안의 봉쇄를 이걸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 났다는 걸 갖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장했거나 네. 아니면 중국의 사정을 잘 모르고서 이제 숫자만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뭐 2달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는 그것을 가지고서 한국의 경쟁력의 문제나 중국의 캐치업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고 이르다. 그래서 2달만 더 기다려보고 판단하자. 그렇게 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달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이제 빅스텝을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게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보여오더라고요. 이 좀 앞으로 이 중국의 기준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미국이나 한국은 금리가 시장화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금리 자유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시장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가이드로 주는 정책 금리일 뿐이고, 그래서 이 시장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중국은 가격 기능을 갖고서 금융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양적 수단. 그래서 대출을 얼마를 해주냐 연간으로. 네. 그다음에 통화량을 얼마를 늘리냐를 갖고서 금융의 완화나 긴축을 결정하는 것이지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의 그런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국은 올리는데 중국은 왜 내리냐? 네. 쟤들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보시면 그게 아니고 네. 중국은 첫 번째는 지금 경기가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이제 2년 동안에 중국은 계속적으로 긴축을 해서 통화량도 한 자릿수로 낮췄고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부채 비율을 낮췄어요. 네. 2년 동안.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을 더 높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경기로 보면 미국은 이제 피크아웃하고 지금 떨어지는 중이고 네. 중국은 벌써 1년째 경기가 하강했기 때문에 바닥 쪽에 있어서 바텀아웃하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올리고 중국은 낮추는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금리를 함부로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는 것이 네. 그 자체가 이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작고 이제 중국도 기준금리를 뭘 쓰냐고 그러면 우리처럼 이제 콜금리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중국은 이제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네. 그러는데 그걸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건 뭐와 관계가 있냐 부동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중국이 LPR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대출금리를 부동산 대출의 금리를 낮춰주는 것 네.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최근에 놓고 보면 거의 모든 미디어 SNS에서 중국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 중국 부동산 때문에 금융위기 온다. 네. 중국 부동산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기사가 넘쳐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중국의 부동산 거래 면적이 40% 이상 줄어들었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논거인데 그거 엉터리입니다. 왜 그렇게 줄었냐고 그러면 4월 달부터 2달 반 동안 집 밖에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네. 복덕방에 집 사러 땅 사러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줄어든 건데 그거를 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거래가 그만큼 줄었다는 건 리스크 맞죠. 네. 근데 그것은 그런 중국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중국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어느 나라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손쉽게 경기 부양할 수 있는 것은 돈 푸는 것도 있지만 이게 부동산을 건드리면 바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게 부동산을 최근 3년 동안 긴축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일선 도시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약간 올라가더라도 이것이 큰 충격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중국은 부동산의 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반드시 쓸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하고 다르게 중국은 뭐 FOMC 같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네가 필요하면 이제 금리 내리고 올리는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7월 달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내릴 거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얘들도 CPI가 조금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냥 동결적으로 가져가고 대신 이 부동산 대출을 늘려주는 또는 이제 통화량을 늘려주는 그 양적 그 완화 조치로 가격 기능이 아닌 네. 이제 양으로서 아마 부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금리를 미국이나 한국처럼 그렇게 중요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위안화 환율은 앞으로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시나요? 환율도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달러가 강세되면 뭐 위안화도 당연히 이제 절하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처럼 외환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서 자유화된 이제 나라에서는 이 외환의 수급이 바로 환율에 영향을 줘요. 네. 근데 중국은 외환 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환율은 중국의 인민은행이 세게 얘기하면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환율 메커니즘 자체가 시장의 수급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메커니즘에서 결정되는데 네. 전일 종가에다가 이제 20몇 개의 중국이 거래를 많이 하는 주요 국가의 통화를 바스켓에 넣고 섞습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를 만들어내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인민은행이 경기 조절을 위해서 필요한 플러스 알파라는 세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환율을 결정지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전일 종가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만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에서 그 통화의 가중치를 몇 퍼센트를 하는 거냐 이거는 비밀이에요. 인민은행만 아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알파 요인, 경기 대응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나쁘면 환율을 절하시키고 좋으면 절상시키고 하는 것을 이 민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방하고 다른 후에 두 개의 요소가 환율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네. 중국의 환율은 이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외교적으로 지금 결정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중국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7.3에서 이게 6.3까지 환율이 절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6.3에서 6.7까지 절하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약간 이제 절상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는데 이것은 중국의 외환 수급이나 이것보다는 이 미국과의 전쟁 네. 그리고 중국 내부적인 경제 상황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을 왜 절상을 시켰냐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그 선거 유세 때 보면 중국을 혼내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경제에서 바이든이 유일하게 이겼던 게 환율 얘기를 했어요. 집권하면 중국을 환율 조작하는 나라로 이제 혼내겠다고 했는데 네. 중국으로서는 그걸 피하려고 그러면 먼저 선환율 절상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6.3까지 낮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중국 경기가 나쁘니까 이게 내수가 엉망진창이니까 수출을 부양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6.3에서 6.7까지 환율을 절하시킨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6.7에서 약간 절상이 되는 것은 이제는 중국으로 봐서는 내수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게 내수 경기 부양에는 환율이 절상되는 것이 수입 물가를 낮춰서 이 내수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6.7에서 더 이상 환율이 크게 절하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하반기에 내수 중심 성장을 한다고 하면 네. 환율 정책은 절하보다는 절상 쪽으로 간다.